한국은 비자 비용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당장 미국에서 떠나라. 일본이 대체하면 그만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충격적인 말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죠. 그들은 한국이 언제든 대체 가능한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순간이 미국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고 워싱턴 전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하나의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걸프만 현장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설계도는 사라지고 도크는 멈췄으며 불꽃은 꺼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조차 침묵했고 미완성의 배들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거제에서 긴급회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의 임원들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곳에 한국은 없다. 필요하다면 전부 철수한다. 그 순간 해군 군함 발주가 중단되고 상선 프로젝트마저 올스톱. 미국 언론과 월가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작다고 무시했던 한국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심장부를 쥐고 있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떻게 미국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이스였어요. 제 경력 대부분 동안 저는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해군 안보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직 미국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제 눈에 한국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전화기, 텔레비전, 자동차 몇 대 정도 만드는 나라였고 그것도 미국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여겼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작고 약하고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나라일 뿐이었죠. 그날 아침 워싱턴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백악관의 집무실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미국 권력의 심장이었죠. 대통령은 책상 앞에서 검은 펜을 손에 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고위 고문들과 장성들, 국회의원들이 둘러서 있었고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들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눈앞에 있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둔다. 앞으로 방위 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술자들은 비자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순간 방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몇몇은 환호성까지 질렀었죠. 마치 축제 같았어요. 그때 상무부의 최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던 레베카 목건이 앞으로 나서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의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배는 그냥 철판일 뿐이에요. 누구나 철판을 붙일 수 있죠. 일본도 할 수 있고 유럽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특별하지 않아요. 한국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돌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특별하지 않다. 한국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실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거제의 조선소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늘 높이 솟은 빨간색과 노란색 거대한 크레인들, 끝없이 이어진 도크, 그 위에 쌓여있던 수많은 철판들이 언젠가 거대한 배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은 공기 속에서 별처럼 튀고 있었고 망치와 기계 소리는 합쳐져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울리고 있었죠. 한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설계도를 보여줬었어요. 수천 개의 파이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는데 각각이 정확히 맞아야만 했어요. 그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용접 하나만 잘못돼도 작은 실수 하나만 있어도 이 배 전체가 폭탄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었어요. 배를 짓는 건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밀함이었고 숙련이었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어요.
그날 저는 집무실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죠. 대통령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이 약해질 겁니다. 그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구축함, 보급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말은 공기 중에 떠돌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레베카는 눈을 굴리며 비웃었고 장성들은 팔짱을 낀 채 침묵했어요.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미 서류를 자신 쪽으로 돌리고 있었죠. 펜이 종이에 닿았어요. 단 하나의 서명이면 충분했어요. 그 순간 법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위험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저는 알고 있었죠. 조선업은 단순히 철판이나 크레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은 한국 사람들의 손끝이었어요. 그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였어요. 집무실 안에 울려 퍼지던 박수 소리 속에서 제 가슴은 점점 무겁게 조여오고 있었어요. 이 결정은 힘의 시작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미래가 두려워지고 있었어요. 법안이 서명된 다음 날 워싱턴은 벌집처럼 떠들썩하고 있었어요. 관리들은 넓은 미소를 지으며 권력의 복도를 오가고 있었죠.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잔을 부딪히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절대 떠나지 않아.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해. 한국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어.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구내 식당에서도 상황실에서도 심지어 국방부의 대리석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리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조선소들을 직접 보았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세상 그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걸 봤었죠. 그리고 저는 자존심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작은 존재로 취급되는 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뉴스 보도가 하나둘씩 쏟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게 다뤄졌지만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서울과 거제 회의실, 긴 테이블에 어두운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떠 있었죠. 한국 조선사들 미국 사업 철수 검토.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철수. 떠난다. 한국이 떠난다면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재앙이었죠. 저는 그 아침 급히 상황실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막 도착한 최신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벽면의 거대한 화면에는 붉은 경고가 번쩍이고 있었죠. 프로젝트 지연. 계약 중단. 조선소 정지.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외쳤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조선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보급선, 구축함, 항공모함 부품까지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빠진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얼굴들은 여전히 침착해 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죠. 레베카 모건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리처드 또 과장하는군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미국은 큰 나라예요. 그들이 떠난다면 일본을 부르면 되고 유럽을 부르면 되고 우리 스스로 용접공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믿어야 할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믿어라. 하지만 속으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신뢰는 하루 만에 쌓이지 않아요.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업에서 신뢰는 한국의 것이었죠. 그럼에도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말했어요. 리처드, 그만 걱정하게. 한국은 휴대전화랑 텔레비전 만드는 나라야. 조선은 그냥 쇳덩이일 뿐이야. 대체 가능해. 저는 이를 꽉 물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죠. 아니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은 그냥 쇳덩이가 아니에요. 조선은 생명이고 조선은 생존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그림자만 보이고 있었죠.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 기술자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거제에서 만난 젊은 기술자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배관 용접을 배우는 데만 10년이 걸린다고 말했었어요. 한 여성 기술자는 전함의 볼트 하나하나가 3번씩 검사돼야 한다고 설명해 줬었죠. 그건 몇 주 만에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존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미국이 계속 한국은 작다, 한국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한국은 그 반대를 증명할 거였어요. 한국은 떠날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해군은 멈춰서고 무력해질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 유출된 영상이 돌고 있었죠. 한국의 한 임원이 팀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 영상은 불길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제 휴대전화에도 떴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어요. 심지어 건물 밖을 지키던 경비들까지도 그 영상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채 레베카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들은 진심입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베카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말했었죠. 리처드, 진정하세요. 한국이 감히 떠날 리 없어요. 그들은 우리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공기 속의 독 같았어요.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두려운 걸 깨닫고 있었어요. 눈이 멀어 있던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눈이 멀어 있던 건 미국이었죠.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곧 그 오만의 대가를 모두가 치르게 될 거였어요. 경고가 있은 지 사흘 뒤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막 떠오르던 이른 아침이었는데 제 전화가 진동하며 울렸죠. 전화를 받자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관리자였던 제이슨 밀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리처드, 지금 당장 와야 해요. 뭔가 이상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하드 드라이브가 사라졌고 설계도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들까지 떠나고 있어요. 마치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제대로 끊지도 못한 채 코트를 집어들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죠. 예전에도 이 조선소를 여러 번 봤었는데 그곳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소리와 기계 소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거대한 크레인들은 조각상처럼 멈춰 서 있었어요. 거대한 보급선들이 반쯤 지어진 채 도크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생명을 잃은 거대한 뼈대 같았죠. 원래라면 불꽃이 튀며 웅장한 소음이 가득해야 했어요. 용접 불꽃 망치 소리, 기계의 깊은 울림.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너무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마치 조선소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계동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텅 비어 있었죠. 책상은 비어 있었고 서랍은 열려 있었고 의자는 뒤로 밀려 있었어요. 벽에 걸려 있어야 할 설계도는 자취조차 없었고 심지어 커피잔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림자만이 남아있는 듯 했죠. 도크 끝에서 마침내 그를 보았어요. 한국 측 현장 책임자였던 박도윤이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강철판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차분했는데 오히려 너무 차분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를 보였지만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갈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도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한쪽 부츠로 발밑에 강철판을 톡 치며 말했어요.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철판들은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선은 기계가 아닙니다. 조선은 건물이 아닙니다. 조선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찾으며 삼키고 있었는데 그가 곧바로 이어 말했죠. 우리는 떠납니다. 기술자, 용접공, 설계자, 검사관 436명이 이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일까지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어떤 위협보다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멈춰선 크레인들, 미완성인 배들, 텅 빈 사무실들. 그제야 제 눈으로 진실을 똑똑히 보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이 조선소는 그저 차가운 쇳덩이와 죽은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애써 말했어요. 도윤, 제발 부탁합니다. 미국 해군은 이 배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우리의 안보, 모든 것이 당신들이 남아있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존중은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작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적 속에 홀로 서서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 장면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텅 빈 사무실, 멈춘 크레인, 차분하지만 단호한 박도윤의 얼굴.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뉴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주요 방송사들, CNN, MBC, 폭스 모두 똑같은 긴급 속보를 굵은 빨간 글씨로 내보내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 미국 조선소 철수. 시장은 몇 시간 만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월가에서는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식이 돌덩이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콜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가 앞다퉈 보고서를 내놓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같은 경고가 반복되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 미국 조선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다.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같은 말을 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은행들, 투자자들, 시장이 전 세계에 그 말을 외치고 있었어요. 펜타곤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독들과 장군들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어요. 한 장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구축함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된다. 또 다른 이가 덧붙였죠. 잠수함 부품은 4년 지연이다. 항공모함 시스템은 한국 없이는 아예 완성할 수가 없다. 순간 회의실은 고요해지고 있었어요. 진실이 모두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었죠. 미국의 해군, 나라의 자존심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함대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태평양이 활짝 열려 있었죠. 저는 그 배들에 타고 있을 수병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 임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그 모든 게 이제 멈춰버린 배들에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 언론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차분하던 앵커들마저 긴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생방송에서 한 앵커는 이렇게 반복했어요. 이제 전 세계의 구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조선업의 심장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베카 모건은 펜타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오만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기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그녀는 크게 말했어요. 용접공 훈련은 석 달이면 됩니다. 일본을 부르면 되고 유럽을 부르면 됩니다. 한국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녀는 제가 본 걸 보지 못했을까요? 텅 빈 조선소의 그 정적을 듣지 못했을까요? 한재독이 얼굴을 붉히며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석 달이라고요? 농담입니까?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용접은 10년이 걸립니다. 그 배관을 완전히 익히는데 10년이 걸려요. 수십 년을 몇 달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레베카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일본에도 조선소가 있잖아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고 있었죠. 일본은 수십 년 전 이미 조선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호화 유람선만 만들지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나 구축함은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기술, 그 시스템,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진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이었죠. 며칠 뒤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해군은 태평양 함대의 전투 준비 태세가 30% 떨어졌다고 확인했어요. 방산 기업들은 의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칸 리스크. 저는 그 말이 싫었지만 현실이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한 리더로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은 신뢰할 수 없고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럼에도 많은 관리들은 여전히 부정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언젠가 사실이 될 거라고 믿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박도윤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얼굴을 직접 보았었어요. 그가 한국이 떠날 거라고 말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멈춰선 크레인들을 보았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현장을 보았었어요. 그 이미지들이 제 마음속에 무거운 쇠사슬처럼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보고서, 모든 뉴스 제목, 모든 분노의 참목소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없이는 해군도 없었다. 한국 없이는 신뢰도 없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힘이 무너지고 있었다. 붕괴는 누구도 예상 못한 속도로 찾아오고 있었어요. 주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텔레비전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죠. 한국 인천공항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차분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뒤로는 여행용 가방들이 따라 굴러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터미널을 메우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한 기자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왜 미국을 떠나는 겁니까?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한국의 대형 조선사 임원 중 한 명인 정구현 이사였어요. 그의 대답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미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존중받는 곳으로 갑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 말은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하게 꽂히고 있었어요. CNN, BBC, 그리고 한국 뉴스까지 모든 방송이 그 말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곧 전 세계가 반복해서 틀어댔죠. 한국은 존중받는 곳으로 간다. 워싱턴의 백악관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공기 속에서 자신감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관리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제 눈을 피했어요. 제가 경고했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던 거였죠.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시위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참전 용사들이 거리로 나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은 죽은 쇳덩이다. 한국을 존중하라 아니면 미국은 가라앉는다. 해군 가족들의 눈물은 생방송을 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군복 입은 아들의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울부짖고 있었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카메라를 향해 외쳤어요. 이게 미국 우선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약함입니까?
제 아들에게 배가 필요해요. 그 배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절규는 온 나라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평생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들조차 자기 가족, 자기 안전이 그 작은 나라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의회 안에서도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회의장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군 장교들이 굳은 얼굴로 증언하고 있었죠. 한제독은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강철 위를 두드리는 망치 같았어요. 조선 기술은 몇 달 만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을 쌓았습니다. 미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수십 년. 한국은 수십 년을 쌓았다. 미국은 하나도 없다. 저는 청문회장 뒤편에서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에 새겨지고 있었죠. 월가까지도 합창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거리낌 없이 아메리칸 리스크를 입에 올렸습니다. 주식은 계속 추락했고 방산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었죠. 세상은 이제 미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미국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존중이 없어서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보며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는 작다. 너희는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대답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하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서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멈춘 크레인들, 미완성 선박들. 그리고 박도윤이 차분하게 말해주던 그 목소리. 조선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걸어 나오며 미국을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어요. 백악관은 해결책을 찾으려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모든 길은 결국 막히고 있었죠. 일본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고 새로운 인력을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렸어요. 결국 모든 길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해군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미국이 약함을 인정하는 걸 보았어요. 한때 비웃던 관리들마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이제껏 입 밖에 내본 적 없던 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다.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진실은 모든 헤드라인에, 모든 시위 구호에, 모든 어머니의 눈물 속에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해군도 없었다. 한국 없이는 신뢰도 없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이 가라앉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조건에 맞게 챕터 6을 구어체 존댓말로 번역했습니다. 의에 썼어요와 의에 썼습니다를 자연스럽게 섞었고 1인칭 저시점을 유지했으며 본문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마침내 폭풍은 백악관이 카메라 앞에 서면서 터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는데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기자들은 마이크를 움켜쥔 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대변인은 손을 떨며 메모를 펼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에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사람들, 한국의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벌집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그 한 문장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저에게 그 말은 동시에 수치이자 안도였어요. 수치였던 건 우리가 한국의 힘을 무시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안도였던 건 드디어 진실이 더는 묻히지 않게 됐기 때문이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멈춰선 크레인들, 뼈대처럼 남아있던 미완성 선박들, 커피잔 하나 없이 텅 비었던 설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츠 끝으로 강철판을 두드리며 말하던 박도윤의 차분한 얼굴이었죠. 조선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뜻을 똑똑히 보고 있었죠. 그날 밤 CNN에서는 한국의 장면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걸어 나오는 기술자들의 모습은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었죠.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을 안고 있었어요. 사과가 아니라 존엄을 안고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대답은 늘 같았어요. 한국은 존중받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그때 중요한 걸 깨닫고 있었어요. 존중은 마음대로 베풀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존중은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었고 한국은 그걸 이미 쌓아왔었어요. 수십 년의 기술, 인내, 규율로 쌓아왔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로 쌓아왔습니다. 몇 주 뒤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그 말은 시위 현장의 팻말에도 뉴스 자막에도 심지어 지하철 벽에도 새겨지고 있었죠.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 손실의 기록. 하지만 그 모든 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 미국이 비틀거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요. 겸손에 대한 메시지, 신뢰에 대한 메시지였죠. 저는 한때 한국이 대체 가능하다고 믿었었어요. 레베카 목건이 배는 그냥 철판일 뿐이라고 말했을 때 터져나왔던 웃음을 기억했었죠. 우리가 얼마나 눈이 멀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철판은 그것을 다루는 손길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기계는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었죠. 조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 과학, 그리고 신뢰가 합쳐진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반드시 이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다. 한국은 유일하다. 신뢰는 시간이 쌓아 올리는 것이고 한국은 그 신뢰를 얻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한국이 떠나면 바다는 침묵합니다. 한국은 조선의 심장입니다. 한국은 신뢰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강력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존중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